네, 시장 안팎의 전반적인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.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이번 주는 사실 뭐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로 시작을 해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가 11일 날 미국 생산자 물가, 어젯밤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이렇게 나왔죠. 이 지표는 향후 시장 방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? 예, 뭐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상황들이고요. 물론 이게 물가가 조금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해서 뭐 미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거다라고 사실은 뭐 확신을 줄 정도의 수준은 사실은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보면 시장이 여전히 조금은 불확실성에 좀 갇혀 있다. 뭐 말씀하신 뭐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결국 11월 FOMC를 앞두고 금리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국채 금리가 최근에 조금 안정을 찾던 흐름 자체가 조금은 다시 조금 갇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오늘 시장은 좀 하락했지만은 뭐 지난주에 그 고용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생산자 물가가 상당히 여전히 예상치보다 높았는데도 시장은 별로 흔들리지 않았어요.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, 유가도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뛰지 않았고 그래서 이 모든 걸 어떻게 보면 긴축을 마무리하는 그런 패턴으로 읽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예, 뭐 지표 자체는 뭐 기대보다 뭐 물가가 기대보다 높았다는 거는 뭐 안 좋은 요소이긴 하지만 고용 지표지라든지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뭐 시장에 큰 충격과 뭐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을 자극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을 한 것 같고요.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시장의 핵심 자체는 금리의 흐름인데 그 금리의 흐름에 있어서 사실 어떤 9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속등 추세를 좀 보였던 것들이 이제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오히려 좀 안전자산 선호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안정을 찾은 것이 오히려 시장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뭐 국채금리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뭐 소폭 상승했지만은 그간 폭등하던 금리가 이 중동 사태 이후에 안정세를 찾아간다.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예, 일단 뭐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요. 거기에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동에 대한 불안감, 물론 이제 다행스럽게 뭐 확전이라든지 아직 유가 불안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안도감, 뭔가 사실은 뭐 초기만 하더라도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다시 뭔가 인플레 압력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제 확전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잦아들면서 오히려 그것이 시장의 어떤 금리의 안도감을 좀 준 것 같고요.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9월 FOMC 직후만 하더라도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때문에 시장이 국제시장이 상당히 흔들렸는데 10월 들어오면서 연준 인사들이 여하튼 좀 분위기가 다른 뉘앙스의 어떤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다 보니까 조금 그 9월 달에 조금 놀랐던 가슴들이 좀 진정된 것들이 좀 국제금리 안정에 좀 기여를 한 거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연준 인사들 일단 중동 사태 터지니까 뭐 시장 다독이느라고 상당히 좀 비루기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. 뭐 오늘은 국채금리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은 일단 FOMC에서 11월은 동결, 12월에 소폭 인상 정도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금리 동결 이루어질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? 뭐 저 개인적으로는 동결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.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은 사실상 끝난 것이 아닌가. 끝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앞으로 이제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뭐 변수로 좀 남아 있긴 하지만 물가가 추세적으로 보면은 여하튼 속도는 사실 빠르지는 않겠지만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최근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중요한 게 경기인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경기와 관련된 뭐 변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요새 드는 생각은 세상이 너무 좀 갈등이라는 부분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은 세 가지 전쟁에 지금 직면해 있는. 그러니까 기술 패권 전쟁, 우크라이나와의 대리 전쟁, 여기에 중동 전쟁까지도 만약 수행을 하게 되면 사실은 세 가지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미국 경기에 부담을 안 줄 수 있겠느냐. 또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그 뭐 지금 국회 하원 의장이죠. 하원 부의장이 해임되는 어떤 정치적인 갈등 문제, 뭐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갈등 국면에서 뭔가 경기가 좋게 갈기는 어렵다. 그렇게 되면 연준도 사실은 그 부분을 뭐 간과하기 어렵다라고 보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데 상당히 좀 제약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지난달 말에 내신 리포트를 보면 이제 10년 전에 그 긴축 발작
있었지 않습니까? 그 테이퍼링 때문에 이런 것이 재현될 여지가 있는데 그 배경 중 하나로 중국 경제가 지난 10년 전보다 이렇게 강하지 않다는 점을 드셨어요. 그런 점에서 위안화 환율 흐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. 어떻습니까? 예, 뭐 지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에 버냉키 전 의장이 이제 양적 완화 중단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속등을 하고 뭐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도 상당히 조정을 받았고 특히 이제 아시아를 중심한 이머징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제 크게 흔들렸던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. 근데 이번에도 뭐 9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러한 분위기가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고 거기에 더 힘을 보탠 것 사실은 2013년에 그래도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었던 거는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견조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이제 큰 힘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중국 경기가 상당히 힘들다. 그래서 만약 여기서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가 더 올라가고 하는 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또 추가적으로 나선다라고 하면 시장의 어떤 긴축 발작, 경색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다소 커질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. 뭐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뭐 중국이 다소는 이제 뭐 고비를 넘긴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위안화 가치도 여전히 지금 7.3 레벨에서 사실은 뭐 등락을 하고 있는 아직은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. 뭐 미국의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중국 경기가 뭐 빠른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긴축 발작과 관련된 특히 우리나라도 뭐 트리플 약세 현상이 상당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변수 자체가 중국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. 상당히 좀 어두운 전망들도 뒤섞여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이제 며칠 전에 나온 이 도이치방크 예상이 좀 흥미롭습니다.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쳤는데 미국 경제가 내년에 침체에 접어들고 연준은 내년 2분기 그다음에 ECB는 내년 9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놨어요. 이 부분도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저도 어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들이고요. 물론 이제 물가라는 변수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. 근데 최근 IMF에서 발표한 내년도 전망치를 보게 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.9%로, 그러니까 2%대로 전망을 했습니다. 이거는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고요. 특히 주목이 되는 게 지금 G7 국가의 성장률이 대부분 0% 내지 1%를 사실은 전망을 했거든요. 이렇게 주요국의 성장률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이벤트로 인해서 어떤 또 다른 불안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0%대 성장도 사실은 주요국이 기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그것이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 기조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트리거가 될 거고 그것이 금리 인하라는 부분 자체를 다시 시장으로 소환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. 뭐 시장 기대는 뭐 올해 안에 아무튼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되고 긴축도 사실 마무리되고 뭐 이런 기대가 컸는데 지금 그걸 예단하기엔 뭐 세계 경제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중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견조하지만은 이것이 결코 속단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뭐 일주일도 아직 안 됐습니다. 앞으로 미국 이란 간의 그 정치적 갈등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고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시장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. 예,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이 두 가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어떤 부담을 안는다라는 건 상당히 힘든 부분들인 것 같고요. 거기에 특히 이제 이란이라는 것이 지금 뭐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간의 어떤 분쟁 자체는 사실은 원유 생산이라든지 원유 수송에는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것이 이란과의 어떤 관계 악화 또는 전면전으로 간다든지 또 지금 이스라엘이 뭐 시리아도 공격을 하고 사실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도 사실은 뭔가 무력 충돌 가능성이 사실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식으로 좀 확전이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유가가 불안할 수 있는 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이란과의 관계를 뭐 미국이 개선을 계속 원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다시 원유 시장 자체가 다시 불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뭐 경제도 경제지만 사실은 인프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큰 적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. 미국이 세계의 전쟁을 수행 중이라고 했는데 하나 덧붙여서 인플레와의 전쟁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뭐 국제 문제도 있지만 미국 내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. 뭐 정치적 갈등 우리 못지않게 양극단으로 갈려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방정부 셧다운, 연방정부 폐쇄 리스크 여전하죠. 그래서 지난번 리포트에서 박 의원께서 이 갈등 경제 국면에 직면했다 이 표현이 아주 눈길을 끌었는데요. 글로벌 경제에 부담이 되는 이 갈등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네, 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지금 갈등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.
거기에 사실은 지금 정치적으로 뭐 이념적인 갈등 자체도 상당히 큰 상황들이고 또 인프레가 이렇게 계속이 되다 보니까 소득 간의 갈등, 계층 간의 갈등, 예. 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이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그럼 왜 발생했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 뭐 그렇죠. 예, 예. 있는 걸 공평하게 나눈다라고 하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가 늘어나지 않는 부분을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갈등 자체가 격화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계 경기가 저성장에 사실은 빠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만약 이러한 저성장 국면 자체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갈등 경제 국면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시장의 어떤 불안감 뭐 이러한 것들을 더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뭐 특히 이제 내년에 뭐 미국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전국 불안 요인도 사실은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마찰적 요인, 갈등 요인 자체가 어느 정도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뭐 내년도 경제를 좀 저희가 전망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네. 파이가 커져야 될 텐데 파이는 커지지 않는 상태에서 격차만 벌어지니까 이런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주에는 뭐 어떤 주식시장은 실적 시즌에 돌입했습니다. 삼성전자 올해 첫 조단위 영업이익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도 컸는데요. 실적 시즌에 투자자들 어떤 이슈에 눈여겨봐야 될까요? 예, 뭐 아무래도 좀 미국 빅테크의 실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시장을 주도하는 게 빅테크인 상황들이어서 빅테크의 실적, 뭐 상당히 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큰데 그것을 과연 이제 어떻게 보면 충족을 시키느냐라는 부분도 한편에 중요한 거고 또 한 부분은 결국 이제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자체가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4분기의 가이던스 자체가 뭔가 주춤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장이 다소는 이제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번 실적 시즌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 자체는 아무래도 빅테크의 실적 자체의 결과 또 향후의 어떤 전망 이 부분 자체가 시장의 흐름에 있어도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네, 빅테크 실적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. 자, 10월 증시 8, 9월 상당히 좀 힘든 시기 보내고 나서는 기대가 컸는데 안정세를 되찾아 갈 것이다.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바닥이 열렸다 이런 어떤 비관론도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뭐 개인적으로 사실 뭐 비관적인 말씀을 좀 많이 드리긴 했지만 2,400선이라는 어떤 지지선을 확인을 좀 한 그렇죠.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코스닥도 한 800선 예. 어느 정도 지지선이 있는 것 같아요. 다행히 이제 국내 경기가 뭐 내년도 전망이 성장률이 뭐 그렇게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올해보다 좋아진다라는 전망을 깔고 간다라고 하면 좀 바닥은 확인한 거고 다만 이제 상단을 열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향후의 어떤 금리 흐름이라든지 경기 펀더멘탈 흐름을 저희가 조금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고 당분간은 좀 조정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우리 박상현 의원께서 아주 긍정적인 전망 많이 내놓으시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.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